세계 각국의 부채를 합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30경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흥국들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상치 않은 세계 부채 상황 짚어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화물 운임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수출 기업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신흥국들 중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물론 코로나19로 부채가 많을 거라고는 예견이 됐지만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는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껴왔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로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정부 재정이라든지 각종 통화량을 풀어서 지금 경제를 간신히 지탱해 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상당히 유의미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네. IIF라고 하는 국제금융협회인데요. 이것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전 세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기구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좀 객관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통계를 보면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는 대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그래픽은 GDP 대비의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368% 이상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금액 대비로 보면요. 올 들어서 15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평상시 증가 속도의 무려 8배 정도 됩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조기 해소되지 않고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 또 부채를 계속 늘린다고 그러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부채 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부채 쓰나미, 태풍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신흥국, 경제 대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국가들이 좀 빚더미에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IIF의 이 부채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 각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를 다 합한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찍어내고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재정 부채, 국가 부채를 주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가계 부채가 있죠. 기업 부채, 또 국가 간의 부채 이런 것을 통산해서 볼 때 약 30경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이라는 숫자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30경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됩니다. 경은 조의 1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00배 정도 되는 게 30경이에요. 30경을 다른 말로 하면 30만 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엄청난 부채, 또 그게 최근에 증가 속도가 크지 않습니까? 잠시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채가 높다 보니까 그 부채를 갚아가야 되는 빚의 부담, 가만히 있어도 빚을 갚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부채 규모는 선진국이 훨씬 더 많지만은 갚아가야 되는 부담은 신흥국이 훨씬 많다. 벌써 지금 6개 국가가 벌써 모라토리움, 국가 디폴트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대책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IIF의 전망입니다. 예, 말씀하신 신흥국 외에도 경제 대국이자 세계 패권국인 미국하고 중국 상황도 나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거죠? 전 세계 부채액 중에 올해 늘어난 부채액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다 미국서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달러 발권국이고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전에도 통화량 팽창 정책을 써왔지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무려 4번에 걸친 대대적인 부양책을 했고 또 지금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데 결국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 통화량만큼 빚이 늘어났고 빚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 인플레 압력,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고고요. 그런 면에서 급격한 인플레가 있으면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통째로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수습하려면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퇴치가 되지 않고 최근 이 겨울에 오히려 더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서 부채를 줄이면 디플레가 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자체도 동화를 많이 찍어서 내부적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또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남미 국가에 돈을 많이 대줬습니다. 자기 나라 정치적 예. 지배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특히 이 후진국, 남미, 아프리카에서 지금 연이어 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도산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빌려준 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 빌려준 차주들도 대주들도 쇼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세계 2강 경제가 모두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기업 부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최대 악기 판매사 기타센터가 파산보를 신청했고 BMW의 중국 파트너사죠. 화천그룹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이끌어왔던 칭화윤희도 뭐 사전에 어떤 뭐 징후가 없이 지금 급격히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전체적인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어떤 기업의 경우는 특히 더 어려운 예. 또 짧은 시간에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칭화윤희 같은 경우에는 칭화대학의 원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반도체 회사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지금 약 한 20일 전부터 부도 소식이 나더만 사실상 지금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셈인데요.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회사가 지금 도처에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의 판도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집중적으로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몰리면서 마치 폭풍이 어떤 기업에 가중해서 밀어닥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지금 예측하지 못한 부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또 유럽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기업에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신속한 금융 지원으로 해서 미국 전역 또는 중국 전역의 금융 사정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자금의 플로우가 말린 기업들은 갑자기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은 부채 규모가 더 커지면 앞으로 이런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IMF의 경고입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부채가 늘었지만 사실 재확산세가 심각해서 경기 부양책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고심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다. 적어도 뭐 올해도 한 2분기, 3분기에는 업턴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 속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통화량도 풀고 정부의 재정도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재정 수지도 위험 수준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은 코로나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겨울을 맞아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백신이 일부에서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희망이 되지만 그 또한 본격적인 집단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5월까지 가야 된다라는 백악관 얘기도 있고 이러면 앞으로의 한 5개월 여기에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또 기업의 자금 관리 면에서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의 자금 관리 또 통화 관리, 경제 운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의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부채 규모는 GDP의 지금 43%.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거 IMF 때 20년 전 IMF 때와 달리 지금 부채 비율이 아시아나 같은 일부 좀 문제 기업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내로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일부 이제 가계 부채 같은 것이 좀 위험 수준에 깜빡깜빡 올라가고는 있지만 한국 경제는 외환 보유고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흔들렸을 경우에 같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만사부려튼튼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상과 항공, 화물 운임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수출업체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해운이나 항공사들은 모처럼 숨통이 튀어서 반가울 테지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구해도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해상 운송을 이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물량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풀부킹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수출 오다를 받아도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수출업체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됐는데요. 또 잡아도 해상 운임, 항공 운임 가격이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놓고 보면요. 무려 최근 한 두서너 달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내지 2배 반 이상 지금 운임 단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래 폭등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은 그 현재 경제 분석가들의 진단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이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 해서 해운회사들이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운송량을 줄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1, 2분기 때 감소했던 해외 이동 물량이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 해서 수출입이 막 늘어나는 바람에 한꺼번에 생기는 바람에 이게 보틀렉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해운회사들 탓을 합니다만 해운회사는 저렇게 그 단가가 올라가도 큰 수지가 남지 않는 상황이죠. 전체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고 네. 그동안에 약 3개월 이상 거의 그 엄청난 손실을 보아왔다.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지금 욕할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운임 임금, 항공 운임과 이 해상 운임 상승을 좀 효율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통해서 조금 이 단기간의 위기를 좀 해소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운임료를 지원한다든지 해외 물류 체계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해상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해상왕국해서 한진해운 또 대한해운, KTX 해운 해서 해상을 지배해 왔습니다만은 최근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해상 이 경영 실패로 인해서 한진해운이 무너졌죠. 또 현대해운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은 공중분해가 됐고 현대해운은 지금 HMM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은행의 경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금 해상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만 쥐어짠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해상 운송 업체 그 물량을 다 합쳐도 세계 1위인 미국 머스크의 4분의 1에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해상 운송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간 산업으로서의 부흥 전략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고비들이 있는데 잘 넘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예고돼 있는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19 백신 운송이 시작되면
또 이것도 물량이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만약에 물량이 장기적으로 계속 모자랄 것으로 이래 보이면 해운 회사들이 배 발주량을 늘리게 되는데 현재 조선사에 배를 더 늘려나가는 주문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 거로 봐서 이 운임 상승세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뭐 이 해상 운송의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도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가면 그나마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해외의 운송회사까지도 좀 다 같이 포용해서 이 운송 대란을 벗어나갈 수 있도록 좀 국가적인 지혜를 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첫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KCGI에서 법원에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모레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 쟁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한마디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 5천억, 3천억 해서 총 8천억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상증자분 5천억에 대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KCGI에서는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테니까 산업은행은 일단 빠져라 이겁니다. 현재 상법 418조에도 보면 예.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목을 내걸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 유상증자 우리가 할 테니 그래서 KCGI는 지금 돈도 많이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직접 주식을 사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 KCGI는 그것은 KCGI를 주주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노력, 특히 조은태 회장과 담합을 해서 비리기업 좀 비판적 많이 받아왔던 조은태 회장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인데요. 수요일 날 그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 KCGI와 한진칼에서 각자 입장을 소명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는데 늦어도 12월 초까지 유상증자 전까지는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이번 한진칼에 대한 이 아시아나 인수 작업이 한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측하는 부분. 그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함부로 저희들이 뭐 예.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 이제 예. 주주들에게 그 유상증자의 인수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판례도 상당히 그 KCGI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18조 2항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산을 다른 데서 더 늘려올 수 있다. 삼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418조 2항의 규정도 있어요. 바로 그 대목에 이제 산업은행은 의지를 하고 이번에 정자를 단행하는데 현재 지금 한진칼의 상태가 경영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냐 산업은행의 주장대로 가만히 두면 아시아나도 망하고 대한항공이 망하는 상태냐 아니면 아시아나는 심각한데 한진칼은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이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려 있고 이 판례는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이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그 양측의 입장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KCGI는 이제 직접 유상증자를 하겠다면서 상법 418조를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상법 418조라는 것은 회사가 정자라는 건 주식을 더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때입니다. 그럴 때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기존 주주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 또는 네. 내가 관심이 없다고 버렸을 때만 제3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상법 418조 제1항 조항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기존 주주가 너무 돈이 없는데도 네. 계속 고집을 폈을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망할 수가 있으니까 제3자도 회사가 경영난, 어려울 때, 도산 위기 이럴 때는 밖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418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법원에서 418조 1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2항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네. 하나는 KCGI 측에서는 자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들여와서 그 돈으로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 좋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에다 돈을 줘라. 그러면 자신들도 환영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한진칼이나 그 산업은행 쪽에서는 대한은행에 돈을 줬을 때는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기가 좀 어려운 한진칼이 지주회사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의 두 번째 쟁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쟁점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김도율 경제읽기 김도율 박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